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알자 제3회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회차 강의는요,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는 것인데, 주제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것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계약의 내용 중에 사용자의 의무의 한 가지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즉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각자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가. 저는 의무를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의 의무를 먼저 잘 이행하고 그리고 나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것이 근로계약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게 되면 바로 그런 점들을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22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거기 도표를 하나 보실 수 있게 되죠. 이 도표가 바로 간단하긴 하지만 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아주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 30년이 노동법 강의를 하면서 여러 회사를 이렇게 다녀보면 아직까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이런 회사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 근로계약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 도표의 위쪽에 있는 주된 내용, 이 부분은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아래쪽에 그 부수적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못하거나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이런 경우를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근로계약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나면 그 근로계약이 그런 건 줄 몰랐다고 하면서 앞으로 좀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다음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그런 회사를 찾아가 보면 서로 간에 이렇게 의무를 먼저 지키고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합리적인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아주 원만한 노사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대단히 기뻤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회차 강의에서 이 근로계약의 내용, 특히 여기 22페이지에 나오는 이 도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점을 잘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보실 때 이 도표를 우선 잘 보신 다음에 그 뒤쪽에 나오는 설명들 보시고, 그리고 이제 판례 해부에 정리되어 있는 특히 근로계약과 관련된 그 판례 해부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신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근로계약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서 주된 내용과 부수적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것,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주된 내용의 내용이죠. 근로계약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서로 교환되는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게 바로 주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임금 청구권을 갖게 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노무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앞에 반드시 정당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정당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하면 근로자는 어떻게 하죠? 거기에 따라서 노무를 제공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한다는 말은 근로자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서 약속한 노무 제공은 반드시 정당한 노무지휘권에 따라서 노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정당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하는데 근로자가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니다. 나는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근로계약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당연히 그것은 징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서의 또 손해배상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기업 현장에 가보면 가장 이 기본적인 내용, 주된 내용인 이 정당한 노무지휘권에 따라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노무 제공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 이것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정당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것을 거부하는 이런 식의 문화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들께서 이 점을 좀 잘 이해하십시오.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어떤 직장을 선수에 들어갔다면 무슨 뜻이죠? 사용자가 나에게 정당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 따라 노무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신의성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근로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근로계약도 계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계약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이것은 근로계약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럼 법에서도 아까 근로계약을 지켜야 된다, 신의성실로 지켜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이거는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떤 식으로 표현될까요? 이것이 지금 22페이지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부수적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인간관계로서 형성되는 관계다 보니까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떤 계약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동은 인간의 존엄성이 관련된, 인격이 관련된 그런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의 계약보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충실 의무와 배려 의무라고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맺었을 때 근로자에게는 충실 의무가 있고 사용자에게는 배려 의무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 방법은 우리 노동법을 강의할 때 이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에게 충실 의무가 있다고 할 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네, 거기 보시면 우선 직무에 전념한다, 즉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뜻이고, 또 회사의 비밀을 준수한다는 거, 또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거나 신분의 변동이 있거나 이럴 때 회사에 알려준다 라고 하는 그런 고지 의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 전념 의무, 비밀 준수 의무, 회사의 명예 손상 방지 의무, 고지 의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지켜줘야 될 충실 의무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즉 배려 의무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이것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어떤 근로자도 회사에 노무 제공하러 왔지 목숨 바치러 온 근로자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목숨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줄 의무가 바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강사인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업주에게 의무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주들이 이것이 뭐 귀찮게 이런 걸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기업을 하시더라도 그 기업의 구성원인 근로자들의 안전한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줄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나오게 된다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안전위반이나 안전침해 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경영자까지 처벌하는 이런 경우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사용자들은 이 점에 바짝 주의를 좀 기울이셔서 산업안전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들, 방안들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자의 그 배려 의무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우리 근로자들이 뭐 웬만하면 정년까지 우리 회사에 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을 가지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요즘 많은 이제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정년까지 우리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정말 자기의 그 청춘을 바치는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해 주는 거.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너무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회사의 능력이 되는 대로 근로자들의 어떤 생활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복리후생제도, 후생복지제도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자의 배려 의무의 한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후생복지로 순수하게 제공되는 것들은 이것은 임금이라고 보기는 힘든 게 원칙이죠. 노무 제공의 대가는 아니고 사용자가 배려적인 의미에서 지급하는 금품들이니까 이걸 임금이라고 보면 안 되는데, 이게 뜻밖의 1995년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파업에 들어갔을 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려고 이 후생복지에 해당하는 금품도 전부 다 임금이라고 하는 바람에 사실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하고 임금은 딱 구분해가지고 후생복지는 이거는 본래 노무제공 대가가 아니라 사용자의 배려 의무에서 지급하는 거고 생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건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왔으면 임금과 복리후생이 구별되면서 좀 임금의 어떤 체계가 좀 더 명확해질 뻔했는데 복리후생에 해당될 수 있는 생활 지원에 해당될 수 있는 그 금품들을 전부 다 임금이라고 봐버리는 이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냥 이 임금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임금에 관한 강의를 해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이 복리후생 제도를 활용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한 임금 성격을 띠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도 유의하셔서 회사의 능력이 되는 대로 그런 복리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배려 의무의 한 가지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서 배려해야 될 의무 중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의무, 이 사용자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가해자의 지위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가해자를 징계해야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이런 의무들을 사용자가 잘 지켜준다면 우리 여성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는 문제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고 하는 또 새로운 사용자가 지켜줘야 될 그러한 근로자 보호 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이 조항이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우리 노무사 시험에도 보니까 매년 빠지지 않고 이제 출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도 이걸 두고 이 노사 간에 많은 이제 다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인 그 판단, 그 대법원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뚜렷하게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판례가 축적되게 되면 그런 논란도 이제 해소될 거라고 봐집니다. 다만 나중에 그 판례 해부에 하나 보시면 한 가지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25페이지 근로기준법 76조 2에 보시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금지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거, 또 그리고 근무 환경을 아주 악화시키는 이런 내용들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뭐 일을 좀 잘못하기 때문에 상사가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질책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질책이 정도를 벗어나는 겁니다. 심한 폭언, 욕설,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행히 우리가 근로기준법 8조에서 배웠던 그 폭행금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에서 처벌 대상이나 또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징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모두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일본의 드라마를 하나 보니까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내건 그 캐치프레이즈가 재밌습니다. 오늘은 피해자, 내일은 가해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이게 구별할 것 없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가 오늘은 피해자지만 내일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서로가 조심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인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다루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괴롭힘을 보고 웃기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직장의 성희롱하고 직장의 괴롭힘하고 이런 이제 두 가지로 뚜렷하게 이제 표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이제 그 유형들이 구체화되면서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야, 저건 좀 심하다. 저건 완전히 사람 괴롭히는 거다. 예, 저건 뭐 정당한 게 그렇게 나무라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 상식선에서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언론의 보도 보면 정말로 몰상식하게 진짜 상식을 넘어서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모양들이 이제 가끔씩 보도가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 직장에서 없애야 될 그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이제 사용자로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그 2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근로기준법 76조의 3에 나오는 그 절차들이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 사용자는 반드시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되면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배치 전환을 하거나 그 유급 휴가를 주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행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와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그러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피해 근로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 너무나 명백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피해자 조사를 할 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할 때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떤 비밀 사항들, 이것은 그 조사자들이 절대로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76조의 3조항이 아주 합리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들이 의지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러한 가해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시게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이것은 우리 직장에서 조만간에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처리하는 상담하는 이런 분들이 그 피해자에게 뭘 그 정도를 갖고 뭘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께서 앞장서셔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은 얼마든지 신고하면 조치를 해주고 일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점을 좀 확언하시고 그걸 실제로 명백하게 보여주신다면 이런 문화는 우리 회사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문화라는 점, 이 점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런 조치를 취하셨을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오면서 이 직장 내 괴롭힘 조치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될 때 그걸 반드시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그렇게 근로기준법에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그 징계 사유 중에 한 가지가 더 붙어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다음에 근로감독을 받게 될 때 그 문제를 아마 지적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맞게 징계 사유 조항에다 넣고 거기에 대한 그 징계 처분의 정도를 규정하셔서 그런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 이거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봐지죠. 그래서 내용은 불이익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가반수의 어떤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또는 가반수 노조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취업규칙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조속하게 그런 조치를 취해 두시는 것이 사용자로서는 합리적인 인사관리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만들면서 우리 노동법이 개정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개정하면서 산재보험법을 같이 개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27페이지에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을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개정해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은 그것은 업무상 질병, 업무상 재해가 된다라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회사가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근로자에게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때 그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생겨서 지금 아주 치료를 받는 중이다 라고 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 그렇게 신청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된다면 회사는 모른 척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것은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외부적인 절차보다는 우리 회사가 합리적인 절차를 만드셔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해결 절차들을 잘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용자의 의무, 배려 의무의 내용들,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 보호 의무가 있고 생활을 지원해줄 배려 의무가 있고 또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해야 되고 또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의 의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우리 사용자의 의무들을 보시게 된다면 2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거기 사용자가 지켜셔야 될 그 노무관리상의 의무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출석의 의무라든가 법령 내용 또 취업규칙을 주지 게시해야 될 의무, 그리고 28페이지에 오시면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 그 다음에 계약 서류를, 중요한 계약 서류를 보존하셔야 되는 의무,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임금 대장 작성 의무. 여기까지는 그동안 뭐 주로 다 잘 지켜오신 건데 최근에 새로 생긴 의무가 작년 말에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라는 게 새로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유의하셔서 이런 노무관리상의 의무도 반드시 지켜주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근로자의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것, 이것이 근로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를 잘 이행하셨다면 이제 권리를 주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권리로서는 우선 임금 청구권 있다는 것, 이거는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취업 청구권이 있는가? 사용자가 일을 안 시킨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일을 시키라고, 나에게 일을 달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가?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런 취업 청구권이 있다, 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특별히 중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취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기술이 아주 약해진다든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그 취업 청구권을 좀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에서 보이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청구권이 어느 정도는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주면서 일을 안 시킨다, 이거는 뭐죠?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건 그건 대법원 판례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점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권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노무지휘권 있는 거 분명하겠죠. 또 그 노무지휘권을 통한 어떤 업무 명령, 인사관리 이런 것들이 사용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실 점은 정당한 노무지휘를 하셔야, 그래야 근로자에게는 거기에 대한 복종할 의무가 발생한다. 거기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이 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사용자는 자신의 기업 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가 사용하고 하는 것에 대한 관리권은 당연히 사용자의 권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거기에 따라서 취업을 하시고 기업에서 근무하셔야 된다는 점, 이런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노무지휘권의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그 노무지휘권을 위반할 경우, 그리고 계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아무리 타일러도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할 경우 사용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권도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인사권과 관련되어서 내재적으로 고유한 권리라고 보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징계 처분과 관련된 강의를 할 때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사용자에게도 징계할 권한, 징계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일단 인정되는 것은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징계권, 이러한 권한들이 있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근로계약의 내용 아주 중요한 거라고 했고, 그래서 이 도표를 통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노사 모두가 먼저 의무를 이행하고 그리고 나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정신이다 하는 점을 꼭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로서는 노무관리상의 몇 가지 의무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끝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각각의 권리가 있지만 그것들이 전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니까 이런 점들은 나중에 다른 또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4회차, 5회차, 6회차 강의가 아주 중요한데요. 4회차에서는 취업규칙, 5회차에서는 인사처분,
네, 6회차에서는 징계 처분, 여기에 관련된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그때도 많이 시청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3회차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